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골입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 리포트가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와서 장중에 조금 많은 상승을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밀리면서 53,000원쯤 마무리를 했었나요? 52,500원쯤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KRX 기준으로는 52,500원, 1.9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NXT 시장에서는 54,100원까지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NXT 시장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고, 장 초반에 많이 오르다가 장 후반에 조금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뮤노반트는 약 3.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놀라실 필요 없으시죠? 그럼 내일 또 떨어지는 건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뮤노반트는 이미 7조 7천억 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2조 8천억 원을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조 7천억의 딱 절반은 3조 8천억 정도 되죠. 근데 지금 2조 8천억 정도 받고 있으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적어도 3조 5천억 정도는 가야 적정 가치다 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을 좀 봤는데, 최근에 이제 아빠 유튜브 킴님께서는 적정 주가를 얼마로 보시나요?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냥 참고입니다. 책임은 나의 몫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표 주가는 따로 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 주가를 정하는 순간 저만의 편견에 갇혀버려서, 그런 목표 주가를 정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이 정도의 가치가 적당합니다라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1년 뒤면 이 정도의 가치가 적당합니다라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지금의 가격은 이러니까 여러분들 사세요 또는 파세요 또는 그냥 보유하세요 이렇게 의견을 내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내는데, 저는 굳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 목표 주가는 그냥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딱 절반입니다. 그 정도가 가면은 이제 딱 적정 가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파느냐, 무조건 파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반절에 딱 됐는데, 한올바이오 파마만의 이슈로 뭔가 이뮤노반트랑 상관없는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서 이 제192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탄파너세트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물론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한올바이오 파마만의 단독 펀더멘털로, 이뮤노반트와 상관없는 단독 펀더멘털로 좀 더 오른다면 그거는 당연히 홀딩 보유할 생각이죠. 팔 생각은 아니죠. 근데 그런 펀더멘털까지 감안하더라도 너무 고평가돼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조 5천억 원이 적정 가치인데, 사람들이 득달같이 사들여가지고, 아니면 쇼커버가, 쇼스퀴즈가 같이 나오면서 5조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프로핏 테이킹을 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목표 저가를 설정을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과열은 저도 팔 생각이 없지만, 이건 너무하다. 과열이 이건 너무하다 싶을 때는 또 팔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목표 주가를 따로 얼마다라고 설정하고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 아빠 유튜브 김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목표 주가는 얼마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무님께서 과거에도 꾸준히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슈퍼땡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기다리면서 한올 다음에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다는데, 좋은 종목 있으시면 다른 종목 분들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숨은 종목들 아시는 게 있다면 같이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인 거 아시죠?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시해 주시면서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연님께서 코스닥 ETF는 코스피 한올을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코스닥 ETF를 사시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못 사시는 거죠. 네, 한올바이오파마가 포함된 ETF를 사시면, 바이오펀드나 이런 것들 중에 있을 거예요. ETF를 사시면 그때는 한올바이오파마를 매수한 효과, 일부는 매수한 효과를 누리실 수는 있겠죠.
그 정도 답변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산울바이오 파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 이제 숨겨진 뜻이 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같이 공유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뜯어보듯이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리포트를 읽고 나서 크게 느낀 점은 이제 리포트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무슨 그런 뭔가 장기에, 아주 장시간 뒤에 이럴 거다 얘기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에 한올바이오 파마 리포트는 조금 이제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인 매출액과 함께 어느 정도 숫자가 좀 나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좀 높아진 느낌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나올 기한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표 주가는 4만원이었는데 64,000원까지 약 60% 가까이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단은 당겨진 RA,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최초의 유효성을 입증을 과연 가능을 할 거냐? 이겁니다. 입증을 할 거냐? 자, 피치. 2026년에 D2T RA 임상 결과 발표를 통해 IMVT140이 아이메로프로바트라는 물질이죠. 최초 유효성 결과 발표가 나온다. 적정 주가 6.4만원으로 상향한다. IMVT140의 최초의 유효성 결과가 발표된다. 유효할지 안 할지 발표가 된다 이 말이죠. IMVT 지금까지 부작용은 그 바토클리맙에서 콜레스테롤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없앤 물질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차세대 물질이 과거 건강했던 환자가 아니죠.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했을 때 콜레스테롤 상승, 알부민 감소의 이슈가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이제 환자들에게 투약을 막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야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의 최초의 유효성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그 대상 질환은 D2T-RA가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이죠. 최초의 유효성 결과가 나온다. 드디어 올해부터 아이메로프로바트, IMVT1402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거. 그래서 D2T-RA의 의미가 크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토클리맙을 먼저 봅시다. 테드 데이터 3상 2026년에 확인이 가능하다. 2026년 정확히는 상반기죠. 6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드에 대하여 상업화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바토클리맙으로 IMVT가 진행하는 정증이 없기에 권리 반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테드 상업화, 그러니까 6월 달에 만약에 임상 성공을 하더라도 테드 우리 상업화 안 할게 라고 할 경우에는 바토클리맙으로 이제 이뮤노반트가 진행하는 추가 적응증이 없죠. CIDP 적응증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CIDP는 그냥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임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얻기 위한 중간다리 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CIDP는 추가 적응증이 아니니까 CIDP는 원래 하던 거고, 그러니까 IMVT, 이뮤노반트가 진행하는 적응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은 권리를 반환할 거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더 이상 바토클리맙을 손대지 않을 거다.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오늘 주가 반응이 없었죠. 그쵸?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테드 환자군은 GD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드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은 GD의 병력이 있다. 이 말은 테드를 갖고 있는 사람,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을 확률이 90%, 확률이 90%라기보다는 TED 환자의 90%가 GD를 갖고 있습니다. TED 환자의 90%가 G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현을 어떻게 써요? IMVT 입장에서는 테드 환자군은 GD 병력이 있기 때문에 테드 환자 90%는 GD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과 갑상선 암병증 환자군이 겹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폭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그림을 그려보면 TED, 여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TED 환자가 요만큼이다 하면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요만큼이거든요. 뭐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려야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TED 환자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면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이거 뭐예요?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이제 10%. 네, 10%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TED 환자의 10%는 그레이브스병이 없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순수 TED만 갖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머지 빨간색의 TED 환자의 90%는 모두 다 그레이브스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에서 TED 환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냐? 약 한 40%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브스병 중에 40%는 TED를 갖고 있고요. TE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레이브스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TED 환자고는 갑상선 암병증 환자고는 GD 병력이 있기 때문에 90%가 GD니까 GD, 그레이브스병과 갑상선 암병증 환자군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90%가 이렇게 겹치죠. 여기가 겹치는 환자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MVT1402를 통해 TED 환자군 공략이 가능하다. IMVT1402가 그레이브스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레이브스병 안에 포함되는 TED도 공략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IMVT1402, IML 프로바트를 통해서 TED 환자군 공략이 가능하고 추후 세부 환자군인 TED에서 IMVT1402가 임상적 효능을 보이면 TED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진행하고 TED로 바로 확장이 가능하냐? FDA에서 그레이브스병 임상 진행했더니 우리 TED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TED도 같이 허가 내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고요. 추후 세부 환자군을 분석을 해보면 갑상선 암병증 환자들이 있을 텐데 갑상선 암병증 환자들한테서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임상적 효능을 보이면 TED 임상 적응증을 따로 해서 확대가 가능하다. FDA 승인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토클리마브로 임상했던 거는 이제 반환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마브를 반환하게 되면 아이메로프로바트로는 지금 테드 임상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테드를 할 거면. 근데 뭐 굳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의 테드 환자, 90%의 테드 환자는 그레이브스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약을 처방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자가 안과를 갔다. 눈이 자꾸 튀어나와서 안과를 갔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눈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상선 암병증입니다. 라고 딱 결론을 내려요. 아 그래요? 그럼 치료해 주세요 하면 이제는 안과 선생님이 저희보다는 저기 내분비내과나 이런 데 가서 그레이브스병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든 누구든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그레이브스병에 FDA 승인을 받고 파는 주체가 어느 빅파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이반트가 직접 팔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아이메로프로바트를 팔려고 하는 회사들은 이제 안과 의사들한테 마케팅을 해야죠. 안과 의사들한테 우리 갑상선 암병증에 좋은 약 나왔어.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나왔는데 그 테페자 같은 경우는 너네 눈만 집어넣고 이 근본적인 원인인 그레이브스병 해결은 못하잖아. 근데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는 그레이브스병하고 테드하고 같이 다 해결해. 테페자는 테드밖에 해결을 못하는데 그 근본에 있는 기저질환인 그레이브스병 GD는 테페자 너네 공격 못하잖아. 이거 테드만 하잖아. 근데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는 테드랑 그레이브스병 둘 다 돼. 그러니까 안과 선생님들아 아이메로프로바트 처방하면 그레이브스병도 같이 나아지니까 환자 오면은 내분비내과로 돌려줘. 내분비내과에서 우리가 처리할게. 우리가 치료할게.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굳이 테드를 확장을 하지 말고 그레이브스병을 가져가면서 TED 환자들을 같이 타겟하자. 그러니까 TED 환자들의 90%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이기 때문에 내분비내과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러냐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 검사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그 바이오마커가 있죠. T랩이라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T랩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딱 검사를 해봐요. 검사를 해보면 내가 TED를 앓고 왔는데 T랩이라는 항체가
발견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레이브스병을 90%는 앓고 있으니까. 이게 T랩이라는 게 이제 바이오 마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T랩의 수치에 따라서 그레이브스병의 질병의 진행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랩의 수치가 양성이고 수치가 높다면 그레이브스병 환자거든요. 그러면 눈이 튀어나와서 안과에 갔더니 내분비내과 가보세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환자인 딱 내분비내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 어떻게 오셨어요? 아 눈이 튀어나왔는데 안과 선생님이 여기 가랍니다. 아 그래요? 우리 T랩 수치 확인해 봅시다. T랩 수치 확인을 하면 당연히 90%는 양성이 나오겠죠. TED 환자의 90%가 그레이브스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T랩이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그레이브스병이 뭐예요? 눈이 튀어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눈이 튀어나오는 거는 갑상선 암병증인데 환자분은 그레이브스병이라는 병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그레이브스병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럼 눈 튀어나온 건 어떻게 해요? 이건 자동으로 치료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TED라는 질환을 굳이 타겟을 안 해도 그레이브스병을 타겟해서 하면 TED 시장은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태폐자로 안과 가서 치료하고 그레이브스병은 못 잡았으니까 그레이브스병 또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고 이거를 안과 갔더니 그레이브스병이니까 그레이브스병 치료하는 대로 가세요 해서 그레이브스병 치료하러 갔더니 그레이브스병이네요. 이거 약 투약하시면 이거 약 주사 맞으시면 돼요. 자가 주사로. 그러면은 그레이브스병이에요? 저 TED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레이브스병 치료하면 이것도 낫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로는 굳이 테드를 적응증 확장을 또 할 거냐? 임상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안과 의사들한테 마케팅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테드 할 수도 있죠. 추가로 할 수도 있고 테드한테 바로 투여를 하면 또 그레이브스병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과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 테드 약인데 태폐자보다 훨씬 좋은 게 그레이브스병까지 같이 치료됩니다. 해버리면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태폐자는 안과도 와야 되고 그레이브스병 치료하러 다른 병동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메로프로바트는 한 방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테드 환자 오면은 이제 이 약 넣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토클리막 반환은 아마 이제 임상의 유효성이 나오더라도 굳이 이 정도 상황이면 반환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반환을 하더라도 아이메로프로바트로 테드 적응증 치료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라는 것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레이브스병 환자만 타겟할 줄 알았더니 테드 환자까지 타겟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환자 수는 그레이브스병 임상으로 한 번에 하고 그레이브스병 환자 플러스 환자 수 플러스 테드 환자 수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테드를 어떻게 할지. 일단은 바토클리막은 반환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HL161ANS, IMVT1402, 즉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에 과연 애널리스트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2026년에 류마티스 관절염 등록 임상 탑라인, CLE, 피부 홍반성 루푸스 임상 이상, POC, 개념 임상이라 그러죠. 탑라인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7년에는 그 가장 중요한 이 그레이브스병 임상과 MG 등록 임상 탑라인이 나오고요. 2028년에는 쇼그렌 증후군과 CIDP 등록 임상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임상 결과가 1년 앞당겨짐. 이거는 뭐냐면 당초에 2027년에 발표였는데 여기 2026년으로 1년을 앞당겼죠. 그쵸? 네. 2026년 IMVT140의 첫 유효성 데이터를 확인하는 구간이기에 동사, 하놀바이오파마 및 IMVT, 이뮤노반트의 기업 가치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국면은 확실하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약물입니다. D2T-RA, 류마티스 관절염 기대감이 큰 이유는 근본 치료 부재로, 그러니까 근본 치료라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생물학적 제제들 또는 항류마티스 약물들 같은 것들을 투약을 받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환자. 그래서 그런 근본 치료제 부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뮤노반트가 임상하고 있는 환자들이 D2T-RA라는 말 자체가 difficult to treat잖아요.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약들이 잘 안 드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근본 치료제가 부재하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제가 순환되기에 FcRn 효능 입증 시 업사이드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으니까 지금 있는 치료제들로 막 돌아가면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FcRn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면서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한테 FcRn 효능으로 입증을 하게 되면 업사이드가 크다, 그 얘기고요. 그레이브스병의 TAM 환자 수는 MG 대비 15배 수준이래요. 상당하죠. 퍼스트 인 클래스 진입시. 그러니까 MG 대비 15배면 지금 아제넥스 시가총액의 15배 간다는 얘기랑도 똑같다고, 뭐 정확히 계산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약 70조, 80조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15배면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아무튼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진입 시에 해당 적응증에서만 피크 세일즈가 80억 달러다. 80억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그래서 계산기로 해봤어요. 저희 알테오젠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다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1430원, 40원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1350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10조 8천억 원입니다.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10조 8천억 원이고요. 그럼 여기서 로열티율 우리가 계산 또 잘해야 되죠. 그죠? 로열티율은 약 15%입니다. 이게 원화로 계산된 거니까 10조 8천억 원에 약 15%, 13%, 12%만 해볼게요. 12%만 해보면 이것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이면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이 대략 신약기업은 매출 기준으로 펄을 한 30-40배 주거든요. 30배만 줘도 13조면, 아니다, 1조 3천억 원이면 30배면, 얼마예요? 여기다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죠? 곱하기 30배 한번 때려봅시다. 곱하기 30 때리면, 38조 원이 나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원이었죠? 그럼 나누기 2조 8천억 원을 한번 해볼까요? 2조 8천억 원. 아이고, 공을 많이 쳐야 되네. 2조 8천억 원. 이거 뭐죠? 100억, 1000억, 조. 2조 8천억 원. 나눠볼게요. 나누면 지금 이제 13배가 올라야 돼요. 13배가 올라야 되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지금 5만 2천원에 마감했다고 칠게요. 5만 2천원에 13배면 72만 2천원 가야 됩니다. 그레이브스병 하나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매출의 30% 펄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율은 12% 적용을 했고, 환율은 1350원.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 퍼가 몇 배를 갈지 이건 모르는 거니까 제가 계산은 어려워도 그레이브스병 하나로 72만 2천원에 포텐이 있다. 피크 세일즈니까 2028년에 당장에 나오는 매출이다가 아닙니다. 피크 세일즈니까 약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보험 약가도 계산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 다 계산했을 때 피크 세일즈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4, 5년 걸린다 치면 2033년? 34년 정도 될 거예요. 2034년에는 한올바이오파마가 72만원,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이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게? 203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8년 남았는데 고작 13배라고? 100배가 갈 종목 많을 텐데, 8년 남은 동안 100배가 갈 종목 많을 텐데. 자, 이거는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나타난 거고요.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기타 MG는 지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아제넥스 약물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도, 이 쇼그렌 증후군이나 이 CLE, 루푸스 같은 경우들의 임상의 진전이 있고 데이터 발표가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2034년까지. 그런 데이터들의 진전이 있다면 추가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지금 70만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다른 포텐 있는 질환들도 있고 앞으로 추가 적응증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응증들에 대한 모두 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일부 성공을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포텐은 훨씬 커질 거다.
뭐 100만원, 200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오버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적정한 수치를 제가 계산을 못하니까요. 지금은 어떤 적응증이 더 확정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도 포텐이 크다. 그럼 2034년에 그렇게 72만원이 갈 거냐? 그건 아니죠. 주가는 미리 움직이죠. 바이오 회사 주가들은 보통 뭐 실적주들은 1년이 당겨서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6개월 당겨져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바이오 주식들은 특이하게 미리 얼른 빨리 당겨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언제 몇십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하다기보단 그레이브스병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2034년에 제 계산대로 만약에 72만원이 갈 거면 그 전에 지금 5만원이잖아요. 그럼 8만원의 벽도 있을 거고 뭐 10만원의 벽도 있을 거고 20만원의 벽도 있을 거고 50만원의 벽도 있을 건데 이거를 서서히 뚫어가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서서히 뚫어갈 날이 분명 오니까 우리는 제가 말한 건 뭐예요? 미리미리 주식을 열심히 주식수를 늘려놓자. 그러면 내일 빚내서 다 사야겠네요. 빚내면 이제 72만원 먹을 거를 8만원 먹고 여기서 쏙 빠져나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막 요렇게 되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욕심 있는 투자 저도 하고 싶고 다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신 거 알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감당 가능한 금액 안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오래 멀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산은 여기까지 하고요. 적정 주가를 64,000원으로 상향을 하셨습니다. 해당 가격은 바토클림합 일본 라이센스 아웃을 가정한 밸류에이션이고요. 라이센스 아웃을 바토클림합을 하겠죠. IMVT 1402로 이제 안 하고 바토클림합 테드에 대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2월 6일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때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바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을 할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 테드 최종 결과 나온다면서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번에 2월 6일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2월 6일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올해 상반기에 공개한다는 그 두 번째 임상, 테드 두 번째 임상 결과까지 유추 해석이 아니고 더 확실한 임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임상이 100명이고 두 번째 임상도 100명이라고 예를 든다면 첫 번째 100명에 대한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100명에 대한 결과는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 표본 자체가 200명에 대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도 자체가 P값이 엄청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효가 확실하다라는 걸 더 증명할 수 있는 임상이 두 번째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상만으로도 충분히 라이센스 아웃은 가능하다. 라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GDRA 긍정적 임상 데이터 발표 시에 적정 주가는 84,000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귀엽죠? 84,000원. RA 성공하면 84,000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가치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RA만 딱 성공했다고 나오면 84,000원까지 뭐 가능할 것 같아요. GD 성공했다 그러면 84,000원? 귀엽죠? 그쵸? 물론 1년 뒤 주가를 목표 주가로 하기 때문에 84,000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그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죠. 그죠? 물론 그레이브스 병이 잘 됐을 때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해당 임상 결과는 D2TRA는 2026년 중 확인 기대가 되고요. GD는 2027년 중 확인이 기대가 된다라고 레포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느낀 거는 저번에 DS투자증권 레포트도 그렇고 이번 다울투자증권 레포트도 그렇고 바토클림합에 대한 테드 임상 결과가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에 지금 점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성공이 아닌 실패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실패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업 가치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데 지금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일본 라이센스 아웃 가치까지 반영하면 이만큼 목표 주가 64,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지금 바토클림합 테드의 성공 확률을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DS투자증권 레포트에서도 과거에 12월달인가 11월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나왔던 레포트도 뭐라 그래요? 바토클림합 테드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 기술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뭐 시가총액이 2조 원 이상 더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적정 주가는 5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더 테드가 성공한다면
더 상향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DS투자증권 리포트는요. 이번 다울 레포트도 바토클리맙의 가치를 점차 이제 반영을 하고 있죠. 일본의 시장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진 건 뭐예요? 바토클리맙 반환을 했을 때, 한올이 판권을 가져왔을 때, 그 바토클리맙은 또 미국이나 북미, 유럽 쪽의 계약은 이제 어떻게 추가로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 테드 임상 3상 결과를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 임상 결과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데이터 보고 나서 이뮤노반트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될 일이라서 저희가 쉽사리 예상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건 좀 불확실성으로 남더라도 일본 라이센스 아웃은 아마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를 지금 증권가에서는 점차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64,000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2월 달에 뭐 테드 결과가 첫 번째가 나왔는데 좋았다. 그래서 64,000원 갔다. 그럼 팔아야 되냐? 한 달 만에 목표 주가 갔는데 그건 아니죠. 예, 나중에 미래 가치를 더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의 딱 절반 정도 가져가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 딱 절반 정도인데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을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반환해버리면 이뮤노반트가 갖고 있는 바토클리맙의 가치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바토클리맙의 가치는 많이 빠져있긴 합니다. 덜 빠져있는 게 좀 있더라도 이미 많이 빠져있긴 합니다. 지금 이뮤노반트의 주가 시가총액은 거의 7.7조 원인데 이 7.7조 원의 대부분이 아이메로프로바트 1402 약물에 대한 가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토클리맙의 가치는 이미 빠져있고, 그럼 한올 같은 경우는 바토클리맙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본의 기술 수출 계약 수준을 좀 보고, 데이터도 좀 보고,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의 테드 데이터의 결과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일본 시장 자체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크게 터지고 로열티 확률도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글쎄요, 시장 가치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본 제약 시장도 뭐 큰 편이긴 하지만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워낙 커지면,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도 워낙 커지면 굳이 그 바토클리맙 반영을 조금 덜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기업 가치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이해 다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도 기대가 되지만 과연 우리의 그 계좌에 한올바이오파마 주식 수가 얼마나 모여 있을지, 그때 당시까지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정말 천천히 모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도 한 달, 두 달, 꾸준히 10달, 20달, 30달 모으다 보면 눈덩이처럼 주식 수가 불어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주가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면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되리라는 법 없고요. 바이오 투자는 항상 위험성이 따릅니다. 100%는 없습니다. 그레이브스병 100% 성공한다는 보장 없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100% 성공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바토클리맙 테드도 당장에 다음 주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은 되지만 100% 성공한다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이즈만큼만 꼭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은 한올바이오파마를 배수 매도하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돈 책임져 드리지 못하고요. 애널리스트 박종현 님이 여러분들 돈을 책임져 드리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럼 레포트 뭐하러 쓰냐? 이런 바이라는 얘기 왜 써나?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이런 좋은 회사가 있다라는 소개를 해드릴 뿐이지 판단은 여러분입니다. 이분도 몰라요. 임상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잘 해주시고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슈퍼생스 시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혹시나 이럴 때라도 너에게 도움이 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생스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돈 헛된 데 쓰이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열심히 한올바이오파마 공부하면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